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용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속상하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게요. 참 이게 참 오늘 보니까 코스피도 2,500 밑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코스닥도 거의 뭐 700이 위태위태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숫자 바뀌는 것까지 볼까봐 너무 두려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워낙 대외 환경도 안 좋은 상황에다가 그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사실 기업들이 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어떻습니까? 보니까 네. 지금 막 밈이 많이 도는 걸 보면은 네. 약간의 이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네. 보면은 이제 국장에 덤벼든 자들 이제 이 정도 각오로 들어왔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K 국장의 K 참. 주식 시장에 대한 아주 혹독함을 다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장난입니다만 그런 거에는 사실 장난 반 진단 반이라고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사실 섞여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너무 지금 대응이 힘들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금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문제라고만 지금 치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또 다른 맞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또 기다리다 보면 네. 분명히 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할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막 좀 맞아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맞아요. 안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의 종합체.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계속해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와중에 뭐 수급이 안 좋아서 주가는 떨어지는 와중에 되게 잘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쵸. 또 우리가 계속 지켜볼 만한 그런 산업이니까요. 그런 네.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뉴스는 그 시장 상황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그 박근영 부장의 데일리 힌트에서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간략하게 저희가 뉴스를 보는 차원에서 시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뉴스, 일단 그 코스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500이 이탈했고, 그 다음에 네. 코스닥 700 위태하다. 제가 굳이 이탈이라고 썼는데 그걸 또 붕괴로 바꾸셨어. 붕괴니까. 류종훈 기자, 아유, 좀 말이라도 좀 너무 심하지 않게 하려고 이탈이라고 썼었는데, 어쨌든 달러 원 환율도 2년 만에 1,4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원화 약세가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준비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일단 뭐 상위 종목 10개 기업 가운데는 올라간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한 2.6%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 수혜주 그 정도로 좀 보이고, 물론 뭐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터리 시장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었고요. 스페이스X도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네. 46파이 배터리도 공급이 들어가고, 그쵸. 벤츠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물 빠졌을 때 누가 옷 벗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 빠진 거 보니까 야, 옷을 잔뜩 입고 있었네라는 게 좀 증명이 된 기업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어제 그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매출의 20에서 25%까지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 우리가 자본이익률 고려하지 않고 일단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에 네이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 왜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지영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좀 이 의미 있게 보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잠시 후에 제가 또 뉴스로 전해드릴 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내려잡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날 미국장에서는 이제 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내렸잖아요. 네. 이런 여파가 국내에도 미치는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의 TSMC가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칼날을 우리나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반 떨어졌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도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했던 수입 세탁기 120만 대가 넘어가면 추가로 관세를 붙이는 그런 게 있었죠.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적게 붙이거나 안 붙이다가 일정 물량을 넘어가게 되면 긴급 제한 조치라고 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걸 넘는 물량부터는 이제 관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8년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런 그 정책을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좀 강화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 있잖아요. 뭐 TV라든지 냉장고, 나머지 IT 제품 이런 것들은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으로 계속 내밀고 있는 게 멕시코는 우회 수출 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25% 수출 관세 적용할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멕시코의 기껏 생산 기지를 강화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커다란 관세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그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줄어들고 기업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SK 하이닉스는 이번 그 대중 수출 관세라든지 이런 것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약간 칼날을 비껴간 업종으로 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고 또 HBM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마저 3%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환율로 이 효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주식 거래, 수많은 채권 거래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이게 누가 원화를 많이 샀는지 아니면 누가 원화를 많이 팔고 달러를 샀는지에 따라서 환율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정말 그 수많은 거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샀구나.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이 1,404.6원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요. 2022년 11월에 1,400원을 넘어선 이후에 거의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이 네. 11월 며칠이죠, 오늘이?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12일.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사실 이 부분도 분명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결과가 확정된 건 아닌데 미국의 레드 스위프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외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레드 스위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에서부터 상원, 하원까지 모두 미국의 공화당이 휩쓰는 것을 우리가 레드 스위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레드 스위프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서 뭐 AP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갔거든요. 네. 레드 스위프가 완성되려면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218석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확정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일부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는 218석을 확보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레드 스위프가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고요. 그렇죠. 미국은 여기에서 정말 강력하게 미국의 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 금액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펼쳐지면서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장도 안 좋고 뭐 며칠째 계속 좀 힘듭니다 사실. 그러다 네. 보니까 분위기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이제 가상화폐를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뭐 오늘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비트코인이 이제 88,000달러로 넘어서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89,000달러도 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가상화폐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국내 거래소를 봤을 때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제 거래액이 네. 3일 연속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거래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인 이제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5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이제 24시간 동안에 총 거래 대금이 21조 5,823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1조 원이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업비트만 하더라도 15조 500억이 넘었고 빗썸이 6조 1,600억 원, 그리고 이제 코인원이 2,700, 코빗이 8,960억, 그리고 이제 고팍스가 28억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얼만큼 지금 차이가 나나 싶어서 한번 봤더니 네. 코스피가 오늘 거래액이 12조 3,698억 원입니다. 업비트가 코스피보다 3조 원 넘게 더, 3조 원 가량 더 이제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거고요. 네. 코스닥이 7조 2,807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합쳐서 19조 6,50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21조였으니까 약 한 2조 원 가량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에서 점점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 가상화폐 그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그들은 수수료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또 주식들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의 운영사가 이제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두나무는 사실 이제 비상장사인데 그러면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여기에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주가 있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오늘 15.13% 올랐고요.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다 그랬죠? 한 9% 정도 들고 네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네. 뭐 나중에 검색해 보면 알겠네요. 네, 우리기술 투자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오늘 7.31% 올랐습니다. 네. 뭐 이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두나무 뭐 관련주로 많이 유명하긴 했는데 뭐 계속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게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얼만큼 올랐나 한번 찾아보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 19.76%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네. 74.71%가 올랐습니다. 선거 지금 끝나고 5일 정도밖에 안 됐죠? 네. 네네. 74.7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과연 정말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나 싶어서 한번 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하나씩 한번 보시죠. 띄워주십시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직전에 89,307 달러입니다. 이거는 달러를 네. 기록을 했고 이제 원화로 한번 보시면은 1조 2,782만 8천 원입니다. 1억 2천. 죄송합니다. 네. 1억. 네, 1억 1조. 죄송합니다. 네, 1억 2,782만 8천 원. 네. 비트코인 하나가 1조 2천억이 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재 지금 479만 9천 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수혜를 봤다라고 하는 게 그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네. 일론 머스크랑 또 관계 깊은 게 도지코인인데 도지코인이 지금 585원입니다. 그래프 차트 한번 보십시오. 차트. 이제 제가 선거날 한번 봤는데 이게 22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2.3배 그러네요. 정도 오르는 걸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테슬라는 얼만큼 올랐나 한번 봤더니 테슬라도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지금 한 달 동안 59% 올랐고 제가 보니까 5일 동안에도 한 60% 가까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봤을 때는
테슬라와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같은 일론 머스크 이게 트럼프 관련주를 많이 찾았었는데 이제는 네. 일론 머스크 관련주를 많이 찾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관심이 쏠려가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또 이제 이런 시기를 틈타서 사기를 쳤던 사람들도 잡아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유명한 가상화폐를 지금 들어가면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돈은 못 벌 것 같으니까 좀 떨어져 있는 거라든지 새로 상장하는 그런 코인을 좀 소개받을 수 없을까요에 대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또 이제 그 사람들의 니즈를 또 틈타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30대 남성 A씨 등 업체 대표 2명과 지점장, 팀장, 영업자를 비롯한 조직원 101명 그리고 이제 A씨 장인인 50대 B씨 등 총 10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제 가상자산 시세 조정과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를 통해서 네. 168명으로부터 9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직까지 지금 상장이 안 됐거나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코인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네. 지금 사면은 300% 이상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방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돈을 받고는 자취를 감췄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네네. 1184원까지 갔던 게 현재 2.7원까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여기 맡긴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이걸 보고 따로 주식을 그 종목을 샀던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피해자의 74% 이상이 지금 50대 이상이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믿고 맡기세요라고 하는 그런 리딩방의 전형적인 사기 형태가 이제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도지가 오르니까 우리도 들어가 볼까? 근데 참 네.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노리고 있는 사기꾼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 거래소에 지분을 들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는 네. 상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정도의 기업들까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공개 매수 다 끝나고 났더니 갑자기 유증한다고 그것도 할인 유증한다고 네. 막 주주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뒤통수잖아요. 기만이죠. 아, 그건. 기만이자 뒤통수잖아요. 그런 일이 있질 않나? 갑자기 장 마감했는데 갑자기 대규모 유증 때리질 않나?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심지어 그 기업은 또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 또 그런 일을 저지르는 맞아요. 바람에 네. 이게 그러면 뭘 믿고 우리가 합니까? 그 거래소를 믿고 합니까? 누굴 믿고 합니까? 아, 지수 포함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나마 좀 이렇게 밸류업에 가능한 기업인가 했는데 네. 또 그거 아니 밸류업 신경 쓰는 기업인가 했더니 장 마감했을 때 갑자기 막 유증 크게 때려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누굴 믿고 여기 투자합니까? 사실 맞습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성장과 수익도 좋지만 그 기업이 성장을 낼 수 있을 만한 신뢰도가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참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씁쓸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바로 그러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가 시장이 하락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국책기관인 KDI에서 네. 내년에 트럼프 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장 전망을 2.1%에서 2%로 내리겠다라고 네. 하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 사실 제가 꼽은 헤드라인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네. KDI에서는 내년에는 트럼프 관세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내년의 전망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트럼프 관세가 없겠구나라는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저는 그 보고서를 좀 보면서 내년에 트럼프 관세가 없다는 전제를 깔았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였던 성장 전망치를 2%로 내렸네. 네. 그러면 관세 없이도 우리나라는 좀 부진할 거란 얘기네.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서 이렇게 네. 썼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그 바이어스가 들어간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헤드라인이 좀 맞다고 봅니다. 자, 어느 정도 내렸는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2025년 연간 성장률이 2%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2.3%였습니다. 2.3%였던 전망치가 2%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크게 낙폭을 키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치도 2.2%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말씀 좀 잘못 드렸습니다. 요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착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데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연간 전망치가 2.2%로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2.5%였습니다. 2.5%였다가 0.3% 포인트 낮춰서 2.2%로 크게 낮춘 거고 네. 내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0%는 2.1%에서 0.1% 포인트 낮춘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런 전망이 나온 거고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 이 2.2%라고 나온 숫자 있잖아요. 이게 0.3% 포인트나 크게 끌어내린 건데 이 이유가 뭔지를 보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브리핑에서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0.3% 포인트를 하향 조정한다. 이건 전적으로 내수 요인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국은행 전망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는데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게 다른 국제 기관에 비해서 다소 성장률 전망치가 낮거든요. 물론 시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국책 연구 기관에서는 약간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심리적으로 국민들의 심리를 좀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오히려 국가기관이라든지 국제연구기관이라든지 이 국제기관보다도 좀 다소 보수적이라는 게 약간 특징적이었습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다른 국제기관에서도 좀 낮출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럼 내년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뭐냐? 이게 또 좀 그랬는데 내년에는 내수가 일부 회복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한 차례 인하를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인하를 하게 될 텐데 인하를 하게 되면 내수가 회복되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 수출이 안 좋더라.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수출은 좋았지만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서 내수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서야 겨우 내수가 좀 완만하게 회복되나 싶은데 그때는 수출이 안 좋더라.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 맞아도 크게 안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있었는데 총 수출 증가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는 2.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계속 전제를 깔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2기의 관세 장벽이 내년에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기본 시나리오에 근거했을 때에도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올해는 수출이 좋았지만 내수가 안 좋아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네. 내년엔 금리 인하 덕분에 내수는 좀 완만하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못 받쳐주겠구나라는 전망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저는 내년에 그러면 내수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되게 의문이 드네요. 단순히 이제 금리만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자금이 잘 융통이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될 건가? 그럼 실물 경제에서는 돈이 잘 안 돌 걸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또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내년에 내수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네. 수치로는 확인이 되지만 우리가 느끼진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급격하게 휩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네. 내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설 경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죠. 근데 이제 특히 부동산 가운데서도 건설 경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PF가 잘 못 됐던 것들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게 되며 네. 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고 내수 경기가 좀 좋아지는 수치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우리의 지갑에서 느껴질 수 있느냐는 또 그렇죠. 별개의 이야기일 것 같아서 네.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나요, 여러분? 이런 날 좀 좋은 얘기 해야 되나? 아니,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나?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은 계속 엄습하고 있긴 합니다. 네. 사람들이 사실 돈을 쓰려면은 뭔가 투자를 해서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어도 네. 미확정 수익이 있을 때 좀 돈을 많이 쓰거든요. 네. 괜히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하는 쪽에서라도 좀 돈이 많이 벌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좀 돈이 시장에 많이 없더라도 있는 돈을 갖다 쓰는 게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한 거는 사실 이제 뭐 시장 경기라든지 네. 이제 뭐 장바구니 물가 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이제 관세에 따른 이렇게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성과금을 적게 줍니다. 성과금을 적게 주면은 사람들이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 되게 크던데요? 엄청 커요.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심지어 유통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네. 크리스마스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내년에 많이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KDI가 내수를 좋게 본다라는 게 약간 좀 납득이 좋게 좀 본다는 네. 것보다는 올해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갚을 돈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고 네. 건설 경기가 금리가 내려가면서 조금씩 숨통 트이는 거니까 완만한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지 완만한 회복. 좋아진다는 네. 얘기는 거기에도 있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내년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자율주행차. 네. 자율주행,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라든지 자율주행 버스를 내년 3월부터는 도로에서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자동차 기자협회와 자동차 안전학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 직접 다녀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년 3월부터는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왔고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3월 20일부터 네. 이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이제 우리가 좀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는지는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네. 25년도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일반 자동차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는 27년도를 지금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은 당장 내년인데 이거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기술 개발했던 업체들이 기존에는 임시 면허를 받아서 네. 지금까지 이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인증제로 바뀝니다. 성능 인증제로 바뀌면서 성능 인증을 만약에 인정받게 되면 인증을 통과를 하면은 면허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1종, 2종 면허증이 나오듯이 자율주행 셔틀 면허증이 나옵니다. 네. 그게 번호판으로 나오는데 그걸 받은 회사는 이제 자율주행 버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아, 번호판으로 면허증이 나와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데 면허증을 누구한테 주지? 하는 네.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렇겠네요. 자동차 번호판에 면허증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지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27년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는 정말 안개 속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많이들 타고 다니는 뭐 산타페, 소나타, E클래스 이런 양산차에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에 하나 99.9999%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지만 0.00001%의 위험 때문에 업체들이 양산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용화가 안 됩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 25년도에는 우리 어떤 버스를 좀 볼 수 있을 거냐? 이게 많이들 아실 겁니다. 셔틀버스죠, 셔틀버스. 네. 지금 여기 뭐 나부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티넨탈에서 만든 것도 있고 지금 이팔레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형식의 이제 셔틀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배송 로봇 네. 이 부분도 지금 상용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이들 기다리시는 건 당연히 로봇 택시죠. 네. 로봇 택시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뭐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을 하는 곳은 이제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그리고 이제 밑에 현대차의 모셔널이 있고 위에 있는 차는 이제 바이두, 중국의 바이두의 아폴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그래도 테슬라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도 면허도 없고 뭐 실증도 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인증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거의 뭐 도박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몰빵했던 그런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후발주자지만 어쩌면 가장 빠르게 또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 로봇 셔틀은 이제 이런 겁니다. 나부야 그리고 이제 상단에 있는 지금 이제 다 해외 기업들인데 네. 회색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국내 기업이 만든 겁니다. 오토노머스 A2G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로이라고 하는 로봇 셔틀이고요. 9인승입니다. 네. 어떻게 생겼냐면은 실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실제로 이제 도로에 운행될 차량의 모습입니다. 이 그 자료 화면이 그 네.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앞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희 취재팀의 앞권 채널에 가보시면 이거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영상 좀 자세히 제가 류종훈 준비를 기자가 했습니다. 직접 대구죠. 대구입니다. 대구까지 찾아가서 이 영상 찍어왔으니까 한번 직접 보시죠. 네. 네. 그리고 버스는 지금 이제 이미 뭐 세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임시 운행이 아니라 진짜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국회라든지 뭐 여의도에서 또 이제 청계천에서 봤던 그런 셔틀버스도 이제는 운행을 많이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다가 이제 급발진 관련해서도 오늘 좀 안전하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급발진이라고 하는 사실 용어 자체가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페달 5 조작 그리고 페달 5 작동인데 이게 뭐 시청력 아주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많이 좀 쟁점화가 됐긴 했는데 이게 페달 블랙박스가 한동안 좀 많이 단다고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지금 그런 장치로 오히려 또 이상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국가수라든지 경찰 쪽에서 조사했고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었던 영상에 있어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PD님 좀 하나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종훈 기자가 안전학회를 다녀와서 진짜 이 급발진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패널로도 좀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명확한 단어 여기 보시면은 네. 골목길에서 이제 있었던 사고입니다. 지금 발을 잘 주목을 해주세요. 본인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밟고 있죠. 네. 밟고 바르는데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처음에는 급발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페달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고는 제가 잘못 밟았네요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게 사건이 완전히 좀 달라진 이야기인데 이런 형상들이 이런 지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달 블랙박스가 저는 이제 사고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네.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달기보다는 오히려 좀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네. 요즘 일본에서는 이제 급발진 방지 장치라는 게 의무화가 내년부터 되거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도입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좀 EDR이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업체와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방침이 조금 이제 필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좀 짧게 전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하나오션이 두 번째 미국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오션은 지난번에 언제였었죠? 8월이었었죠. 8월에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윌리 쉬라함의 MRO 사업을 수주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11월이니까 3달 만에 두 번째 이 급유함인 유콘이라는 배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결국 지금 보면은 MRO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의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매출처에 처음으로 진입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MRO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전투함을 수리 유지 보수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신뢰가 쌓이게 되면 결국은 전투함에 대한 그 수리 유지 보수 그다음에 그것까지 트랙 레코드를 잘 쌓아가게 되면 전투함 내지는 군함에 대한 그 구축
까지도 네. 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출발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이런 소식이 있었던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그 요즘에 캐나다가 이 거의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캐나다의 앵거스 탑시 해군 사령관 해군 중장이라고 합니다. 해군 사령관이 이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해군 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울산 HD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과연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에 잠수함을 맡길 만한 곳인지를 좀 보러 왔던 거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이제 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은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6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없었던 사업을 새롭게 또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글로벌 방산 사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좀 성과를 내고 있고 네. 좀 시작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